김서연, 21살, 명문대 영문학과 2학년, 내 유일한 누나.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누나는 단순 가출 청소년이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약간의 우울 증세. 서류 위에서 누나의 모든 것은 그렇게 몇 가지 단어로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정확히 2주 만의 일이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누나는 그렇게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게 모두에게 더 편한 결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김준호 18살에 나는 그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숨 막히게 느껴질 정도의 적막. 엄마는 억지로 차린 저녁상 앞에서 꾸역꾸역 밥을 넘겼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 두 분의 얼굴에는 그림자처럼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들은 애써 괜찮다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누나가 곧 돌아올 거라는, 혹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 그 희망은 차라리 절망보다 더 잔인했다.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 누나가 사라진 첫 주 우리 집은 전쟁터였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모두가 심장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달려들었고 현관문 소리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잦아들었고 이제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누나의 방은 굳게 닫힌 채였고 그 방문은 마치 현실과 단절된 경계선 같았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드는 둥마는둥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누나였다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 엄마 아빠 기운내요. 내가 있잖아요 하고 일부러 더 밝게 웃었을까? 아니면 김준호 너라도 잘 먹어야지 이 녀석아 하고 등을 툭 쳤을까? 누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다. 가족의 태양. 그 빛이 사라지자 우리 집은 영원한 밤을 맞이한 듯 했다. 경찰이 내놓은 증거는 몇 가지였다. 누나가 친구에게 보낸 나 좀 쉬고 싶어. 찾지 마. 라는 짧은 메시지. 그리고 누나의 통장에서 인출된 소액의 현금. 그것만으로 누나는 책임감 없는 방황하는 청춘이 되어버렸다. 내가 아는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사소한 약속 하나도 어기는 법이 없었다. 그런 누나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모두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도 안 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무언가 잘못됐다. 내가 모르는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 해답은 어쩌면 누나의 공간 그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옷을 주워 입는 나를 보고 엄마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어디 가니 이 밤에? 누나 방에 좀... 아니 누나 자취방에 좀 다녀올게요. 혹시 뭐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요. 준호야, 경찰이 이미 다 뒤졌어. 아무것도 없었잖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이건 동생으로서의 의무이자 누나를 향한 마지막 믿음이었다. 나는 누나가 비상용으로 줬던 열쇠를 챙겨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밤의 공기는 차가웠다. 버스를 타고 해화동으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누나와 함께 이 길을 지나며 웃고 떠들었는데 연극을 보고 맛있는 떡볶이를 사 먹고 대학로의 밤거리를 거닐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누나가 살던 낡은 오피스텔 앞에 섰다. 5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층 503호.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계단을 오르내렸을 누나의 모습을 상상했다. 즐거운 날도 힘든 날도 있었겠지. 그 마지막 날 누나는 어떤 표정으로 이 계단을 내려갔을까? 오북 3호의 차가운 철문 앞에 섰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고 돌렸다. 철컥하는 소리가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천천히 열었다. 훅 하고 뿜어져 나오는 공기.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방의 냄새였다. 먼지 냄새와 함께 누나가 쓰던 섬유유연제에 희미한 향기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나는 불을 켰다. 형광등이 두어 번 깜빡이다가 하얀 빛을 쏟아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방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경찰의 말대로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각을 잡고 정리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책상 위의 책들은 키 순서대로 나란히 꽂혀 있었고 침대 보는 호텔처럼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은 마치 전시품처럼 정렬되어 있었다. 이건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학업 스트레스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친 사람의 방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건 오히려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자신의 공간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같았다. 혹은 모든 흔적을 필사적으로 지우려는 강박적인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홀린 듯 방 안으로 들어섰다. 누나의 책상 의자에 앉아보았다. 책상 위에는 셰익스피어 원서와 전공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책의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다. 의 한 구절이었다. There are more things in heaven and earth, Horatio 10, are dreamt of in your philosophy. 호레이쇼 하늘과 땅 사이에는 자네의 철학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네. 나는 책을 셔츠 소매로 조심스럽게 쓸었다. 경찰은 이미 지문 감식을 마쳤을 것이다. 나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잘 정리된 필기구와 노트들. 일기장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개인적인 기록물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진 듯 했다. 옷장도 열어보았다. 계절에 맞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누나가 가장 아끼던 노란색 원피스도 그대로 있었다. 정말로 떠날 작정이었다면 저 옷은 분명히 챙겨갔을 것이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건 가출이 아니다. 1시간 넘게 방을 뒤졌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이 왜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는지 이해가 될 정도였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다툼의 흔적도 비관적인 유서도 없었다. 오직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돈된 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진이 빠졌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누나의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벌러덩 누웠다. 딱딱한 매트리스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시선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얗고 깨끗한 천장. 오래된 건물의 천장은 군데군데 미세한 균열이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색이 바랜 부분도 있었다. 그저 평범한 천장이었다. 그렇게 몇 분이나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을까? 눈이 시큰거렸다.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의 구석 책장이 놓인 쪽에 천장이었다. 아주 작은, 정말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절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차이. 하얀색 천장 벽지에 한쪽 모서리가 아주 살짝 1mm도 채 안 되게 떠 있었다. 마치 제대로 붙지 않은 스티커처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의자를 끌어다 그 아래에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손을 뻗어 벽지 모서리를 살짝 만져보았다. 손끝에 종이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들뜸이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떼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지 모서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래로 당겼다. 스르륵. 마른 접착제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벽지가 거짓말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벗겨져 내렸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져 있던 것과 마주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하얀 천장의 속살 위로 검은 펜으로 쓰인 글씨들이 개미떼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것은 누나의 것이 분명한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기와 절박함이 서려 있는 글씨체였다. 그것은 천장에 숨겨진 누나의 일기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의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도 잊은 채 나는 그저 천장에 펼쳐진 검은 글씨들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공기 중에 흩어져 있던 희미한 섬유유 연재 향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오래된 종이와 마른 접착제, 그리고 정체 모를 불안감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누나의 글씨체. 틀림없는 누나의 것이었다. 동글동글하면서도 끝이 살짝 위로 향하는 그 특유의 필체. 어릴 적 내 숙제를 도와준다며 노트에 적어주던 바로 그 글씨였다. 하지만 천장에 새겨진 글씨들은 어딘가 달랐다.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낯설m. 그건 마치 비명을 종이 위에 눌러 쓴 듯 모든 획 하나하나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천장에 붙어있는 종이의 가장자리를 잡았다. 누렇게 바랜 스카치 테이프는 작은 힘에도 바스러지며 떨어져 나갔다. 첫 번째 장을 떼어내는 순간 파삭하는 건조한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의자에서 내려와 침대맡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종이는 생각보다 얇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떨리는 시선으로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5일 날씨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 해화동 504포. 나의 첫 독립을 축하해 보증금 때문에 아빠 허리를 휘게 만든 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작은 방이 꼭 나를 위한 아지트 같다. 이제 통학지옥에서 벗어나 아침잠을 1시간은 더 잘 수 있다니 인생은 아름다워. 엄마는 방이 너무 꼭대기층이라 위험하지 않냐, 낡은 건물이라 무섭지 않냐며 걱정이 태산이셨지만 나는 오히려 맨 위층이라 조용하고 좋았다. 발소리 시끄럽다고 아랫집 눈치 볼 일도 없고 옥상에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서 가끔 빨래 널러 올라가면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는 건 덤이다. 짐 정리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일단 책상부터 내 마음에 쏙 들게 꾸몄다. 앞으로 이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멋진 번역가가 될 테다. 김서연 파이팅. PS 밉상 김준호 녀석 이사 도와주러 와서는 툴툴거리기만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누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하고 무심하게 툭 던지고 가는 모습은 조금 귀여웠다. 철 좀 들었나 첫 장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이게 내가 아는 누나였다. 긍정적이고 씩씩하고 가끔은 이렇게 엉뚱한 구석이 있는 사람. 밉상 김준호라니. 나는 콧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음 장을 떼어냈다. 일기는 이사 초기의 설렘과 대학 생활의 소소한 일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2023년 3월 15일 날씨 꽃샘추위. 개강 첫 주가 정신없이 흘러갔다. 역시 전공 수업은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좋아하는 연극 동아리에도 가입했다. 동아리 선배들이랑 막걸리도 마셨는데 와 세상에. 다음날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다. 이제 술은 적당히 마셔야지. 이 방에도 제법 익숙해졌다. 밤에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땐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듣는다. 그러면 이곳은 나만의 작은 우주가 된다. 2023년 4월 2일 날씨 비온 뒤귐. 중간고사가 코앞이다. 도서관은 이미 만석이라 그냥 방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역시 집이 최고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믹스커피는 그 어떤 카페의 비싼 커피보다도 맛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끼익 하고 뭔가 무거운 의자를 끄는 듯한 소리.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다. 여기는 5층 꼭대기층인데 옥상에서 나는 소린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뭔가 날아다니는 걸지도. 낡은 건물이라 별의별 소리가 다 나는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일기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을까?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일기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후로 며칠간의 일기에는 그 소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평범한 일상 친구들과의 약속 과제에 대한 푸념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무렵 그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2023년 4월 10일 날씨 맑음. 또 그 소리가 났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안을 걸어 다니는 소리.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너무 섬뜩해서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한참을 귀 기울였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일은 집주인 아저씨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옥상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건물 위쪽에 뭐 다른 공간이라도 있는 건지. 2023년 4월 11일 날씨 흐림. 오늘 아침 집주인 아저씨를 만났다. 옥상 문은 평소에는 잠가두고 입주민들이 빨래를 널 때만 열어준다고 하셨다. 그리고 밤에는 당연히 잠겨 있다고. 내 방 바로 위는 그냥 슬라브 지붕이고 그 위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라고 하셨다. 예전에 방수공사할 때 쓰던 작은 창고 공간이 있긴 한데 그건 10년도 더 전에 입구를 막아버려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아저씨는 학생이 예민해서 그런가 보네. 낡은 건물이라 배관 소리나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어 하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런가?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전공 과제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워서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마음이 놓이기는커녕 내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요동쳤다. 합리적인 설명이 사라진 순간 그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그것은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떼어냈다. 누나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려는 듯 일기장의 밝은 이야기들만 적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2023년 5월 20일 날씨 여름의 시작. 오랜만에 준호가 다녀갔다. 치킨사 들고 와서는 방이 왜 이렇게 좁냐고 투덜거리면서도 닭다리는 2개 다 자기가 먹더라. 여전한 녀석. 그래도 얼굴 보니 좋았다. 엄마 아빠도 잘 계신다고 했다. 준호가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되니 방이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다시 그 소리가 들릴까봐 무섭다. 요즘 들어 그 소리가 더 자주 들리는 것 같다. 이제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뭔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쉭, 쉭 하는 바람소리 같은. 물론 이것도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겠지. 그래, 분명 그럴 것이다. 2023년 6월 7일 날씨비. 미치겠다. 오늘은 정말 확실히 들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천장에서 톡톡 하고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나는 너무 놀라 책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천장을 향해 작게 소리쳤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양처럼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잠시 후 다시 톡톡톡. 이번엔 3번. 규칙적인 소리. 이건 배관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다. 이건 명백한 지적인 존재가 내는 소리였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밤새도록 온몸을 덜덜 떨었다. 동이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나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거기까지 읽었을 때 나는 일기장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몇 도는 더 차가워진 듯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방의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얗고 텅 빈 공간. 하지만 이제 그 천장은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저 매끄러운 표면 너머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누나는 저 너머의 무언가와 1년 동안이나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책상 위에 놓인 누나의 햄릿책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자네의 철학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네. 그 구절이 섬뜩한 예언처럼 뇌리를 스쳤다. 나는 침대 위에 흩어져 있는 몇 장의 일기들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다. 아직도 수십 장의 종이들이 그곳에 붙어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누나의 공포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끔찍한 기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웠다. 당장이라도 이 방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마지막 날까지 누나를 괴롭혔던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이 방에 온 이유였다. 나는 다시 의자 위로 올라섰다. 비장한 각오로 손을 뻗어 다음 일기장을 떼어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1년 전 누나의 공포를 전해주는 것만 같았다.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기장 너머의 세상에서는 매미가 울고 녹음이 짙어지고 있었지만 누나의 작은 방 안에서는 차가운 공포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닿고 다음 장을 넘겼다. 누나의 설렘으로 가득 찼던 첫 일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건조하고 사실적인 문체, 마치 사건 보고서처럼 그날그날 일어난 일들을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2023년 7월 12일 날씨 찜통더위. 이제 더 이상 소리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건 존재다. 전에는 불규칙적으로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나를 따라다닌다. 내가 책상에 앉으면 머리 위 천장에서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난다. 내가 침대로 자리를 옮기면 그 소리도 정확히 침대 위 천장으로 이동한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의 모든 움직임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어젯밤에는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방 안을 계속 걸어 다녔다. 책상에서 옷장으로 옷장에서 현관문 앞으로. 그때마다 천장의 발소리도 나를 똑같이 따라왔다. 한 발 한 발. 내 발소리와 위층의 발소리가 소름 끼치게 일치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내가 멈추자 그 소리도 멈췄다. 그것은 나를 알고 있다. 2023년 7월 16일 날씨 열대야. 방 안에 찬 공기가 맴도는 곳이 있다. 에어컨을 켜지 않았는데도 유독 창가 쪽 구석에만 서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한기가 느껴진다. 처음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나 싶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곳에 서 있으면 누군가 등 뒤에서 입김을 후하고 부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헛것을 보는 일도 잦아졌다.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검은 형체가 휙 하고 지나간다. 너무 빨라서 제대로 본 적은 없다. 그저 길고 검은 무언가. 하지만 그게 나타날 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나는 이제 그것을 그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멋대로 형체를 키워나갈 것만 같았다. 그놈, 정체불명의 나를 관찰하는 그 무엇, 나는 일기장에서 눈을 뗐다. 그놈, 누나가 만들어낸 단어는 단순한 대명사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의 실체에 이름을 부여하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싸움은 너무나도 외로운 것이었다. 2023년 8월 5일, 날씨 맑지만 불안함. 오랜만에 동아리 친구인 수진이를 만났다. 해화역 근처 카페에서 빙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다. 우리 집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수진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 표정은 점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서연아, 너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 곧 개강이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도 낡아서 밤에 이상한 소리 많이 나. 아니야,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야. 정말로 누군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에이, 무섭게 왜 그래. 너 혼자 살아서 그래. 외로워서 헛것이 보이고 들리는 걸 수도 있어. 정 불안하면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 상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수진이의 눈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건 나를 정상으로 보지 않는 동정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웃으며 빙수만 퍼먹었다. 팥빙수 맛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2023년 8월 9일, 날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 엄마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라도 들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하지만 엄마는 내 하소연에 기도하면 괜찮아질 거야. 혹은 방구석에 소금을 좀 놔둬봐라. 나쁜 기운이 물러가게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엄마에게 나는 여전히 철없는 딸일 뿐이었다. 내가 겪는 공포의 무게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이제 내게는 이 일기장밖에 남지 않았다. 너는 내 말을 믿어주지.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너는 알고 있지. 이걸 기록해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 나를 의심하게 될 것 같아. 일기장 곳곳에 물에 번진 듯한 잉크 자국이 보였다. 누나의 눈물 자국일 것이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 수많은 밤들 누나는 이 작은 방에서 홀로 공포와 싸우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족이라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언젠가 누나가 전화해서 피곤한 목소리로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누나도 이제 늙었네 하고 농담이나 던졌다. 그 순간 누나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날은 다른 날들보다 훨씬 더 길고 글씨는 극도의 흥분 상태로 휘갈겨져 있었다. 2023년 8월 29일, 날씨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 사라지지 않는다. 그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다. 너무 덥고 찝찝해서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뜨거운 물을 틀고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렸다. 톡톡톡. 욕실 천장에서. 바로 내 머리 위였다. 하얗고 네모난 플라스틱 천장. 그 너머에서 그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샴푸 거품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벌거벗은 차에 아무런 방어도 없이 그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욕실의 전등이 나갔다. 암흑, 완전한 어둠이었다. 물줄기가 몸을 때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렸다.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 덕덕덕덕. 점점 더 빠르고 강렬하게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 마치 어둠 속에서 혼자가 된 나를 조롱하듯이. 나는 패닉에 빠져 더듬거리며 샤워기 손잡이를 잠갔다.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을 기다시피 하여 욕실 문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확 끼쳐왔다. 무언가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알몸으로 방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방 안의 형광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그놈이 이제 나를 가지고 놀기 시작한 걸까?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 이 방은 더 이상 나의 아지트가 아니다. 이곳은 그놈의 영역이다. 나는 일기장을 든 채 멍하니 욕실 문을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평범한 문. 하지만 이제 저 문은 더 이상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저 문 너머에서 누나가 겪었을 극도의 공포가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듯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 방이 왜 그렇게 병적으로 깨끗했는지. 그것은 혼돈에 빠진 누나가 자신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주변 환경뿐이었을 것이다. 이 깨끗한 방은 누나의 이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셈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나를 이렇게 만든 그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나는 천장에 남은 수많은 페이지들을 노려보았다. 두렵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 이야기의 끝을 봐야만 했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끔찍한 기록의 종착역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한번 의자 위로 올라섰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누나의 일기장 속에서 시간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 흘러갔지만 누나의 세상은 OBX3호라는 작은 공간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이전의 일기들이 공포에 대한 격렬한 반응이었다면 이제부터의 기록들은 체념과 광기가 뒤섞인 지독한 싸움의 흔적이었다. 나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누나의 고통을 따라 다음 페이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2023년 9월 15일 날씨 알 수 없음. 오늘이 며칠이지 창밖을 내다보지 않은 지 오래되어 날씨도 날짜도 가늠이 안 된다. 학교에 가지 않은 지도 벌써 2주가 넘었다. 수진이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고 엄마에게는 곧 중간고사라 바쁘다고 거짓말을 했다. 모두가 내 말을 믿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나의 하루는 정반대가 되었다. 남들이 활동하는 낮에는 커튼을 치고 잠을 잔다. 그놈은 주로 밤에 활동하니까. 해가 지고 세상이 잠들면 나는 깨어난다. 그리고 듣는다. 본다. 느낀다. 그놈의 모든 것을. 이 방은 이제 나의 집이 아니라 나의 감옥이자 관측소다. 가끔 창문 틈으로 아래층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신호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 나도 한때는 저들처럼 웃고 떠들었는데 2023년 9월 28일 날씨 아마도 흐림. 그놈이 내 일기를 읽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어젯밤 나는 그놈의 움직임을 기록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다. 책상 위에는 이 일기장을 펼쳐놓은 상태였다.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방금 내가 글을 썼던 페이지 위에 검고 축축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마치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나는 손을 뻗어 그 얼룩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미끌거리는 액체, 그리고 역한 냄새가 났다. 젖은 흙냄새 혹은 오래된 지하실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같은 그놈이 내 글을 본 것이다. 내가 자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방 안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서랍 속도 침대 밑도 소용없다. 그놈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무기였던 이 일기장마저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숨을 삼켰다. 일기장의 그 페이지에는 실제로 검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게 누나가 말한 그 자국이란 말인가. 나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만져보려다 소름이 끼쳐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나는 누나가 왜 이 미친 짓을 시작했는지 알게 되었다. 2023년 10월 1일 날씨 결심. 도망칠 수 없다면 마주보는 수밖에. 숨길 수 없다면 차라리 보여주는 수밖에. 나는 오늘부터 이 일기를 천장에 붙이기로 했다. 어차피 네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차라리 똑똑히 보라는 뜻이다. 이게 바로 네가 나에게 한 짓이다. 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이 작은 방에서 어떤 공포와 싸우고 있는지 전부 지켜봐라. 나는 더 이상 너에게서 숨지 않겠다. 이 일기장은 이제 너와 나, 우리 둘만의 기록이다. 네가 나의 간수라면 나는 너의 기록자가 되겠다. 첫 번째 페이지를 천장에 붙였다. 테이프를 붙이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졌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저항이다. 그랬구나. 그래서였구나. 이것은 숨기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처절한 방식의 선전포고였다. 나는 천장에 붙어있는 수십 장의 종이들을 올려다보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나의 영혼 그 자체였다. 공포에 잠식당하면서도 결코 항복하지 않았던 내 자랑스러운 누나의 투쟁의 증거였다. 그날 이후로 누나의 일기에는 그놈에 대한 묘사가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2023년 10월 17일 날씨 밤새비. 이제 그놈의 형태가 조금씩 보인다.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천장의 벽지 위로 어른거리는 검고 긴 얼룩 같은 것.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아주 천천히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린다. 가끔은 그 얼룩의 한가운데가 희미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기도 한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압박감도 심해졌다. 천장 전체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물리적인 압박감. 방 안에 혼자 있는데도 공기가 무거워서 숨쉬기가 힘들다. 그 흙냄새도 더 자주 난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맡을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른다. 2023년 11월 4일 날씨 조용한 날. 이상하다. 사흘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발소리도 두드리는 소리도 그 어떤 기척도 없다. 찬 공기가 느껴지던 곳도 평범한 온도로 돌아왔고 지독하던 흙냄새도 사라졌다. 혹시 그놈이 떠난 걸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맞서니까 지쳐서 사라진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미쳤던 거고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걸까? 희망.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나는 용기를 내어 1달 만에 커튼을 걷었다. 눈부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정도였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눈물이 났다. 드디어 끝난 걸까?
정말로 이 악몽이 끝난 걸까? 내일은 학교에 가봐야겠다. 2023년 11월 5일 날씨 절망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다. 그놈은 떠난 게 아니었다. 그저 숨죽이고 내가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지독한 관찰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어젯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드디어 해방이야라고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적고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다. 쾅! 집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천장에서 터져 나왔다. 침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귀가 먹먹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경고였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의 짧은 희망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절망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깊고 어두운 색으로 나를 덮쳤다. 이 방은 무덤이다.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다. 나는 그 페이지를 읽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누나가 느꼈을 그 절망감이 시간을 뛰어넘어 내게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희망이 클수록 절망은 더 잔인한 법이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이 누나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을 것이다. 이 방은 누나를 지켜주는 성이 아니라 서서히 조여오는 무덤이었던 것이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남은 페이지는 몇 장 되지 않았다.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었다. 누나의 마지막 날들이 저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날뛰었다. 두려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이 솟구쳤다. 이 비극의 마지막 장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몇 장의 종이들을 떼어내기 위해 의자 위에 다시 섰다. 이제 끝이 보였다. 이 지독한 기록의 마지막.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들을 손끝으로 만지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위화감을 느꼈다. 종이에 가해진 피랍이 너무나도 강해서 뒷면까지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일어나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록이 아니었다. 종이 위에 새긴 비명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누나의 마지막 며칠 속으로 들어갔다. 2023년 11월 28일 날짜 옆에 날씨를 적는 칸이 비어있다. 그 후로도 계속 비어있다. 속삭이지 마. 제발 그만해. 귀를 막아도 내 목소리가 들려.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천장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벽 속에도 있고 바닥 아래에도 있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2023년 11월 29일 베개에서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머리를 짧게 자른 지 오래됐다. 이건 누구의 머리카락이지 내 것인가? 너는 형체도 없는데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나? 아니면 네가 데려온 다른 누군가의 것인가? 어젯밤 잠결에 누군가 내 팔을 강하게 붙잡는 것을 느꼈다. 악몽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팔뚝에 선명한 손자국 모양의 멍이 들어있었다. 5손가락 모양 그대로. 마치 나를 찍어 누른 것처럼. 이제 너는 나를 만질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일기장에서 눈을 떼고 내 팔을 문질렀다. 소름이 돋았다. 이건 더 이상 심리적인 압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물리적인 공격이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누나가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거의 울 것 같은 심정으로 다음 기록을 읽었다. 페이지는 거의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2023년 11월 30일. 가까워지고 있어. 2023년 12월 1일. 천장이 낮아지고 있다. 정말이다.
어제보다 더 낮아졌다. 방 전체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다. 숨을 쉴 수가 없어. 곧 저 천장이 내 몸 위로 무너져 내릴 거야. 2023년 12월 2일. 그림자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야. 어둠 속에서 무언가 형태를 갖추고 있어.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여. 길고 마르고 비틀린 사람의 형태. 그리고 다음 장은 나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 한 문장이 미친 듯이 날뛰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2023년 12월 3일. 그놈이 내 이름을 불렀다. 김서연. 마치 그놈이 내 귓가에 직접 속삭인 것처럼 누나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정체 모를 공포의 대상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찰이 아니게 된다. 완벽한 인식, 상대를 알고 그 존재를 인지했다는 선언.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한 장만이 남아있었다. 다른 페이지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 붙인 것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떼어냈다. 종이는 차갑고 축축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나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공포와 절망으로 뭉개진 글씨체로 그놈이 나를 찾았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내 심장 소리, 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12글자만이 내 망막과 고막을 가득 채웠다. 그놈이 나를 찾았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끝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놈에게 붙잡혔다는 뜻인가? 어느 쪽이든 그 결말은 끔찍했다. 그때였다. 끼익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나는 심장이 멎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욕실 문. 내가 들어올 때 분명히 닫혀 있었던 욕실 문이 아주 살짝 1cm쯤 열려 있었다. 어둡고 깊은 틈새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누나가 일기장에 묘사했던 그 공포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 나를 덮쳐왔다. 그놈이 아직 여기에 있다. 이 방 안에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손에 쥔 마지막 일기장을 구겨쥔 채 미친 듯이 핸드폰을 찾았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쇠붙이의 감촉이 그렇게 안심될 수가 없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잠금 패턴을 푸는 데만 몇 번을 실패했다. 간신히 화면을 열고 L12를 눌렀다. 전화 연결음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착한 목소리에 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저 김준호라고 합니다. 실종된 김서연 동생입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다. 아, 김준호 군. 무슨 일이죠? 경찰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나. 우리 누나 가출한 게 아니에요. 여기 누나 자취방에 와 있는데 이걸 꼭 보셔야 해요. 제발 와주세요. 진정하고 말해봐요, 학생. 뭘 봤다는 거죠? 나는 열린 욕실 문틈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다. 천장이요. 모든 게 천장에 있었어요. 누나의 일기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를 든 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기장이 붙어있던 천장의 맨 부분을 올려다 보았다. 수십 장의 종이가 사라진 하얀 공간.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보고야 말았다. 내 눈이 미친 게 아니라면 분명히 보았다. 하얀 페인트칠 위로 아주 희미한 검은 형체가 스르륵 하고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학생 여보세요. 김준호 군 괜찮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오직 열린 욕실, 문틈의 어둠만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준호 군, 여보세요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모든 신경은 방금 전 검은 형체가 사라진 천장의 한 점과 여전히 나를 노려보는 듯한 욕실 문틈의 어둠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 감각이 마비되고 방 안의 공기가 폐를 짓누르는 압력으로 변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삐뽀삐뽀. 그 기계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건물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제야 나는 멈췄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현실 세계가 이 끔찍한 방 안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곧이어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나는 기다시피 문으로 다가가 비틀거리며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 2명의 형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 명은 낯이 익었다. 누나의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이제는 중년의 베테랑처럼 보이는 박 형사였다. 그의 옆에는 좀 더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최 형사가 서 있었다. 박 형사는 창백하게 질린 내 얼굴과 방 안의 풍경을 번갈아 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김준호 군, 이게 다 무슨 소라냐. 여긴 이미 다 확인했다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철없는 장난이라도 친 것을 꾸짖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침대 위에 흩어진 일기장 페이지들을 가리켰다. 이거 읽어보셔야 해요. 여기 다 있어요. 누나가 왜 사라졌는지. 최 형사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위의 종이들을 집어들었다. 박 형사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최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았는지 그도 마지못해 다가와 종이를 받아 들었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그들이 누나의 1년을 그 끔찍한 기록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페이지를 넘기던 박 형사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건성으로 읽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특정 구절들 소리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부분팔에 멍이 들었다는 부분에서 멈춰서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최 형사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일기장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며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다. 이걸 전부 천장에서 찾았다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페이지를 다 읽은 후 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애써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듯 보였다. 비극적이군. 젊은 아가씨가 혼자 살면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야. 일종의 조현병이나 망상장애일 가능성이 높아. 이 일기는 그 투병의 기록인 거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간단한 설명이었다. 최 형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선배님 기록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적입니다. 단순한 망상이라고 하기에는 공포의 단계적 발전 과정이 너무나도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은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들어보였다. 그놈이 나를 찾았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그 글씨들은 누가 봐도 제정신인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박 형사는 머리를 저었다. 정신질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환자 자신의 세계에서는 그게 논리고 현실이지. 일단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자고. 뭐 우리가 놓친 거라도 있는지. 그들은 방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벽을 두드려보고 욕실을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바깥을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무했고 누나가 묘사한 소음의 원인이 될 만한 것도 없었다.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평범한 방이었다. 박 형사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듯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거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낡고 텅 빈 방일 뿐이야. 안타깝지만 김서연 양은 스스로 떠난 게 맞아. 이 일기를 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간을 정리한 후에 말이지. 그는 결론을 내리려는 듯 손에 든 강력한 손전등으로 방 안을 마지막으로 훑었다. 그의 시큰둥한 시선이 책상과 옷장을 지나 마침내 천장으로 향했다. 봐, 이 천장도 마찬가지야. 그냥 평범한. 그 순간 박 형사의 말이 뚝 끊겼다. 그는 손전등을 든 채 천장의 한 부분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내가 일기장을 떼어냈던 그 자리였다.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최 형사가 물었다. 박 형사는 대답 대신 손전등의 각도를 살짝 틀었다. 빛이 천장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가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얼룩이나 색깔이 아니었다. 그것은 흔적이었다. 마치 젖은 찰흙을 오랫동안 누른 것처럼 천장 석고보드 위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에 눌린 자국이 남아있었다. 길고 비틀리고 앙상한 사람의 얼굴 윤곽. 눈 부분은 공허하게 움푹 파여 있었고 입 부분은 소리 없는 비명처럼 길게 찢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오랫동안 천장 위에서 아래를 향해 얼굴을 찍어 누르고 있었던 흔적이었다. 방 안에 있던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합리적인 이성, 모든 논리적인 추론이 천장에 새겨진 그 기괴한 얼굴 자국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박 형사의 손전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서연 실종 사건은 단순 가출에서 범죄 혐의점 있는 실종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천장의 일기장은 고인의 정신적 혼란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록되었고 천장의 얼굴 자국은 원인 불명의 건물 구조 변형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보고서에 올랐다. 누나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몇 달 후 나는 봉쇄선이 쳐진 오복 3호 앞에 다시 섰다. 경찰은 그 방을 폐쇄했다. 천장의 그 얼굴은 내 머릿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알 수 있었다. 누나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누나는 저 방 안에 실제하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차가운 철문에 손을 대었다. 그놈은 아직 저 안에 있을까? 누나와의 일을 끝내고 여전히 저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방 천장에서 내려다볼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이미 떠났을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그저 다른 누군가의 비극으로 옮겨갔을 뿐이다.